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를 맡은 하성철 선생입니다. 수능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여기로 온 걸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수능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잘 쓰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은 오직 수능과 논술에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도 해야 되고 논술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참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복잡한 것이 아니라 더 간단 명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왜요? 무엇을 할지 알잖아요. 수능과 논술. 그렇다면 효과적인 대비책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2016학년도의 최고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계 논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리 논술과 그리고 과학 논술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느 일부 대학들, 이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이런 특정한 몇 개의 학교들에서는요, 과학 논술을 배제한 채의 수학 논술만 가지고 시험을 응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과학도 물론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가 문과 아이들이지만 인문 계열이긴 하지만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라든지 중앙대, 건국대 이런 몇 가지 학교들에서는요, 인문계지만 그래도 수학 논술을 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16학년도에 수시 논술의 최고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 수리 논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16학년도에 우리가 수능 점수를 좀 더 능가할 수 있는,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비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점수를 뛰어넘는 2016학년도 수리 논술 해결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법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해법을 알기 전에요. 몇 가지를 좀 짚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올해 201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가장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뛰어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전형은 아마 논술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과연 논술이 뭔지는 알고 가야죠. 아무리 마음이 바쁘고 알아볼 것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수능과 그리고 수리 논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능과 수리 논술을 자꾸 헷갈리면서 그냥 똑같은 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리 논술과 수능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몇 가지를 더 조심하고 챙기기만 하면 수리 논술에 좀 더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리 논술은요, 우리가 내신이란 수능이란 것처럼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니, 암기하고 있니 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정답 얼마라는 시험으로 얻는 것이 수능과 내신이라고 한다면 논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얼마만큼 통합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창의적으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시험 문제가 아마 수리 논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선생님, 논술과 수능 이거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 중심일 거냐, 과정 중심일 거냐. 우리가 내신과 수능은 결과 중심입니다. 몇 점, 몇 등급. 하지만요, 논술은요, 너 어떻게 잘 썼니? 너 여기 서술 과정이 이렇구나. 참 독특한 풀이어서 너 참 창의적이다.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과 수리 논술을 조금만 더 구별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수능과 수리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제가 자막을 한번 넣어 드릴 텐데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교과과정이 있고요. 그 교과과정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계산 능력도 묻게 되고요. 이해 능력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9번, 21번, 30번 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단원이 통합돼서 조금 더 두 단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고요. 우리가 또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이해 능력은요. 극대극소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정의가 무엇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계산과 그리고 이해 능력은요, 물론 수능도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수능과 논술에서 조금 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의 첫 번째가 추론 능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수능 시험에선 추론 능력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논술에서는 이걸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 수능 논술에서는요, 배경 지식과 함께 얼마나 차분하게 잘 써내려갈 수 있느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 이러면 결과 중심적, 그리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하지만 수리 논술, 과정 중심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이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차이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요, 접근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요, 전략 포인트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근데 전략 포인트를 짚어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일정이죠. 우리가 언제 몇 시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려면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짜보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리논술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세한 일정은요, 제가 그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리논술 일정은요, 크게 나누면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크게 세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전과 후로만 보면요,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 가장 여러분이 어쩌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가 이제 10월 3일 날 첫 스타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여러분이 보신 학교들을 보면 저기 보면 OX가 쳐져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수능도 자신 있으시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하면 메리카까지요. 많이 도전하시겠지만 선생님 제가 수능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은 이번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들이 없어진 서울시립대라든지 건국대학교라든지 이런 두 학교들을 좀 눈여겨보셔고 원서를 이미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수능 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능 전이면 논술도 급하고 수능도 급하거든요. 그럼 과연 여러분이 어떻게 균형을 짤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그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수능 이후에 실시한 학교들이 있어요. 바로 직후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그 주말에 바로 본 학교들이요. 가장 유명한 학교가 이제 서강대학교랑 성균관대학들이 있죠. 근데 여기도 보시니까요,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항공대학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학들이 최저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아마 원서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학교들이요, 수능 직후에 논술을 바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벼락치기 한번 몰아서 해볼까?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벼락치기가 통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수능 직후에 보는 학교들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죠. 그 다음 주에 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주로 이제 이 학교들에서 이제 여러분이 많은 승부를 내고 싶어 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데가 광운대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친구들이 아마 응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이 일정들을 좀 잘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준비할 시간이 그닥 많지는 않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빠듯하더라도 열심을 좀 내셔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 전에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어딜까요? 수능 전에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학교 중에 가장 먼저 실시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있죠. 이 연세대학교는요, 여러분이 참 가고 싶어 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수능 점수 높고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논술을 먼저 봐서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쓰라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논술 시험을 많이 보긴 해요. 그리고 논술의 반영 비율도 70%나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나 논술만 잘 보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연세대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이 꽤 높은 편이어서요. 여러분이 아마 논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학생들, 정말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 해왔던 친구들, 그 다음에 정말 가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논술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내는 친구들, 아마 그런 친구들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연세대학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대학교라든지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도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들은 없었어요. 아마 거기에 원서를 쓰셨을 텐데 조금은 그 학교들, 건국대라든지 서울시립대라든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을 지원한 학생들은요, 조금 수능도 중요하지만 논술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번쯤을 다 꿈꿔본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보시죠. 연세대학교 논술은요, 다면사고형 그리고 통합사고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워낙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150분,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드리는데 실제로 논술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과 과학이라는 걸 보는데 수학은 60점을 해당되고 과학은 40점에 해당을 됩니다. 그런데 2015학년도부터요, 수학은 2세트, 그리고 과학은 1세트를 선택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수시 모집을, 그러니까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당시에 선택 과목들을 아마 여러분이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 작성하는 과목들을 한 과목 과학에서 응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과학 논술은 조금 난해한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안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시문 분석을 좀 잘해 주신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고요. 백지 형태입니다. 글씨를 조금 여러분이 신경 써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연세대학교의 최근 3년 동안에 제가 출제 경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2015년, 14년, 13년 보시면서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집합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연세대학교는 단원 중심은 아니에요. 단원 중심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제시문에 집합이라는 걸 공부시켜서 집합을 잘 해석해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과과정의 1학년 때죠. 1학년 때 배웠던 그 집합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집합을 얼마나 잘 읽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원 간의 연결성을 집합으로 주고 있다. 그리고 2012학년도, 제가 저기는 기록 안 해놨지만 2012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시험 문제가 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쉬워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집합의 해석을 특별히 좀 잘 공부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학교는 인서울에서 여러분이 아마 연세대학교 다음으로 또 한 번 중상위권 학교로 가고 싶은 학교가 건국대학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도 참 경쟁률이 많이 높았고요. 그 높았던 이유는 아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은 내가 논술에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원서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있지만 2016학년도에 처음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교가 더구나 최저학력 기준까지 폐지했어요. 정말 나에게 올해 행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죠. 그럴 믿음을 가지고 논술을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국대학교 논술은 60%의 논술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꽤 높은 편이죠. 그런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뭘로 비교할까요? 당연히 논술 점수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국대학교는요, 논술을 잘 쓰시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잘 쓰시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고 과정을 가져서 그 결론까지 갔는지 사고하는 과정까지도 점수화를 해서 측정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 이래 했기 때문에 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과정들까지도 정확하게 서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더 부담이 되는 논술일 수 있어요. 연세대학교랑 비교한다면 연세대학교는 난이도가 좀 있는 거고요. 건국대학교는 상대적인 난이도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내가 글을 서술해가는 방법 입장에서는 연세대만큼이나 복잡하고 조금은 까탈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 건국대학교를요,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건국대학교는요, 올해 100분의 시험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건국대학교는 과학 관련, 그 다음에 수학 관련 내용들이 전부 다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 제시문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까지는 아니어도 좀 내가 읽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요. 이 건국대학교에서 특정하고 싶은 건 통합적인 이해력과 논증력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을 묻고 추론 능력을 물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께 표현해 드립니다. 논증을 얼마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사고하는 과정까지도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잘 작성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연계 논술은 아니지만 수리 논술에 관한 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요. 인문 사회계열 2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제시문은 지문으로 주어져요. 지문으로 주어지는데 수리 논증형의 복합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 문과 학생이라면 나 좀 수학 싫어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수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한번 드실 텐데요. 그렇게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여러분이 좀 수리적인 분석 능력들도 좀 잘 표시하셔야 되고요. 더구나 문과 학생들한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혹시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료도 분석하고 표도 분석하는 능력들이 우리 탐구 과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처럼 수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분석해 오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문사회 계열도 결과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과정까지 본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능 전 논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을 본 바로 임박한 학교가 늘 있죠. 아까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교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가장 여러분이 도전을 많이 해보셨을 법한 성균관대학교랑 서강대학교 논술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주말에 바로 응시를 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목요일날 시험 끝나고요. 금요일날 조금은 꿀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요. 토요일, 일요일날 시험을 보러 가셔야 돼요. 물론 문과와 이과가 시험 날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수능 보신 날 오셔서 논술 준비하시기에는 마음이 허락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능 직후에 있는 학교들요,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실 거나 공부를 하실 때는요, 수능과 똑같이 지금 당장 논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한테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과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 수능 바빠지니까 수능에다가 제가 모든 걸 걸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쓰기로 했거든요. 며칠 안에 논술이 될 거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술에 관심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3, 4시간은 논술에 조금 더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효과를 좀 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균관대랑 서강대가 전부 다 60% 정도의 논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계속 지금 경쟁률이 높아요. 50% 이상, 쉽게 얘기하면 58대, 68대 1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참 좋은 소식이죠.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늘 응시하는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가채점을 하신 상태일 거예요. 가채점을 하고 내가 2등급, 1등급 간당간당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요. 그럴 땐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내가 믿었던 과목이 내 뜻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마 가지 못하시게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비율이 꽤 높아요. 조금 여담 아닌 여담을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재작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논술 고사장에 갔는데 그 방에서 혼자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한 강의실에는 물론 모든 강의실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 강의실이 그렇게 비었다는 건 그만큼 인원이 많이 응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결시율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면 실질 경쟁률도 낮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논술 조금만 챙겨주기만 한다면 논술의 합격의 가능성은 좀 더 한 발 더 앞으로 전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서강대학교랑 성균관대를 제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요, 여러분이 이제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120분이라는 시간에서요, 100분이라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런데 이 서강대가요, 굉장히 실질 경쟁률은 낮은 반면에 예전에는 제시문의 논술이 길이가 좀 길었는데요. 제시문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왜냐면 시간은 120분이고 근데 100분밖에 안 봐요? 그러면 시간은 줄었으니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제시문의 길이를 짧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강대를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시문이 짧아졌다. 옛날과 시험과 다르게 우리가 조금 제시문을 과거의 기출문제라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밑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기출문제들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의 공통점들을 살펴보시면 딱히 사실 공통점은 없는데, 서강대는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시문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은 신경을 써 두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좀 보실게요. 성균관대, 제가 특징이 아주 임팩트 있는 걸 하나 적어놨습니다. 착한 논술이죠. 굉장히 착한 논술이고요. 실제로 많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요, 여러분한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열이 단독형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열에 집중을 꼭 해 두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요, 수열과 정적분, 수열과 확률, 이런 것들이 수열이 단독형 문제가 아닌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의 반응은 이래요. 성균관대는 선생님 저 풀었는데요. 다 풀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애는 붙고 어떤 애는 떨어져요.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성균관대 논술에 합격한 아이들의 보통은 수능 한 2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이제 붙어요. 뭐 4등급 가끔가다 있긴 한데요, 정말 드문 경우고요. 그런데 서술 근거 있게 서술을 얼만큼 잘 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당락이 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써두셔야 되는 학교, 근거 있는 서술에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두겠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의 특징일 겁니다. 그다음 아울러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여러 학교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학교들을 수능 전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미리 조금 더 공부할 때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런 학교들이요, 조금 변화들이 있어요.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따가 뒤에는 판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긴 할 텐데요. 그때 학교들을 지망한 학교들의 분류가 어떻게 정도 될 것인가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학교들을 좀 알아봤으면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리 논술 대비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비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코미디는 어떤 말들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실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겠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첫 번째 해결 전략은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증명들을 대부분 건너뛰세요.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면요, 저 다 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할 줄 아시는 거죠?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시켜보면 꼭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요, 책 피셔가지고요, 공간도형에서요, 정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시겠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단지 보는 거와 내가 또 정리해가면서 써가는 건 분명히 다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뭐 논증하시오, 설명하시오, 증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저는 이 증명하는 과정들을 꼭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딱 피신 다음에 뭐뭐 정리, 뭐뭐의 증명 과정들을 쭉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서술하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구나 우리가 이제 규律법이라든지 수학적 귀납법이라든지 이런 증명 방법을 통해서 다 교과서와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꼭 한번 정리해 두시는 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해결해드리는 전략은, 설명해드리는 전략은요, 3개년의 기출문제를 꼭 푸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2014, 15, 13 이렇게 3개년을 말씀드렸지만, 이 3개년에 대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술이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거쳐서 이제 현상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거기에 몇 가지의 특징들이 좀 두드러진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수리 논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논술 문제의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는 거,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세 번째 전략으로는요, 우리가 수능 문제와 논술 문제의 차이가 과연 뭘까라고 하면,
제시문의 분석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제시문을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제시문은요, 교수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힌트예요. 다시 얘기하면 힌트니까 여러분 빨리 챙기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논술은 뭐니 해도 제시문 분석입니다. 제시문 분석을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논술의 성패는 달라진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힌트를 주는 걸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린 네 번째 전략은요, 예상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예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죠? 지원대학 예상 문제가 뭐예요? 일단 기출문제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을 지원해요. 그런데요, B라는 대학에서요, 작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기출문제 아니면 재작년, 재재작년 기출문제에 올해와 같은 내용의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타 대학의 기출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께 예상 문제가 될 텐데, 각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신다면 기출문제들이 있고요. 또 각 학교들마다 전략들을 세우면서 우리 논술은 이러니 이렇게 공부하십시오라는 것들의 가이드북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들은요,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떤 기관의 선생님도 좋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첨삭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아요. 우리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인터넷을 보시고, 우리가 EB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텐데요. 혼자 채점한다는 거 되게 어색하거든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른 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범 답안이라는 걸 학교에서 좀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점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게 좋지만, 물론 학교 선생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보시는 거. 그래서 전문가가 이런 코멘트를 다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부탁해 드리냐면요, 채점자들이죠. 채점자들은 여러분의 글씨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썼는지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리 논술과 수능에 대해서 차이점들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비법들을 공개해 드릴 다음 강의에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앞에 강의한 정리들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보시고 나서 그럼 과연 논술 어떻게 쓸 건데요? 선생님, 제가 주의할 게 뭐예요? 선생님,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즘 논술의 시험에 가장 큰 주제의 키워드는요, 감점을 당하지 않는 논술 방법인 겁니다. 논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수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답을 막 쓰시는 건 참 좋은데, 실제로 시험 난이도는 되게 많이 쉬워졌고요. 논술이라는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못 쓰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졌어요. 뭔가를 쓰긴 쓰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쓰긴 썼는데 누구는 감점을 많이 당할 거고 누구는 덜 당할 거예요.
감점을 조금만 당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감점을 당하지 않는 방법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논술 시험장에 간다면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논술에 대해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답안을 하실 때요, 여러분이요, 뭐,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데, 교과서 중심으로 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좀 판사를 하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지금 교과서에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과연 이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이런 내용 하나만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형 A가 있고 B라고 C라고 하는 꼭지점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넓이를 S라고 한다고 하고 이 넓이를 구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수능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라는 점 3가지를 가지고요. 우리가 일명 뭐 이름도 되게 부르는 이름도 많아요. 사선근, 신발근, 뭐 사선 정리, 넓이 정리 정말 많은 방법들을 쓰는데요. X1, Y1이요. X2, Y2라고 적으시고요. X3, Y3요. 그 다음에 X1, Y1 한 번 더 적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처럼 이렇게 돼서 곱하시고요. 이 곱하신 걸 더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 빼시는 넓이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아마 중학교 들어가시고 나서 아마 첫 시험인가 두 번째 시험쯤에 아마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걸 수능에서는 참 쓰시는 거 참 좋은데요. 논술 시험에서요 아마 이렇게 쓰신다면 아마 빵점일 겁니다. 꽈락이라고 하죠. 그냥 아마 교수님이 답안지에 살포시 이렇게 탁 얘는 채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선생님 이런 거 분명히 수능은 되잖아요. 예. 이건 교과서에 설명이 없어요. 교과 과정이 아니란 얘기죠. 교과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수능처럼 문제를 막 푸니까 선생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배운 거 있어요. 뭘 가지고 써야 되냐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벡터 단원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 내에서의 해설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풀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요, 또 로피탈이라는 게 있죠. 이거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교과 과정은 아닌데,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수능 볼 때는 다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쓴다고요. 각각 fx와 gx가 복잡하면 그냥 이렇게 쓸 겁니다, 선생님. 다 좋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 교과 과정 아니죠.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 쓸 수 없어요. 오래전 고대 논술에서 하도 이러니까요. 교수님이 지시사항이라고 하죠. 단,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도 적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교과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인식할 거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제시문을 주는 건 참 좋은데 이 제시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시문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문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제시문에 쓰지 않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문에 만약에 안 쓴 내용이 있다면 내가 뭘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제시문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교수님이 나한테 주는 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을 쓰거나 제시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쓰지 않거나 이러면 아마 감점이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제시문이라는 게 의사소통인 거예요. 교수님과 나의 의사소통 구조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제시문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하시면 안 되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제가 가르쳤던 제자 친구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시문에서요. 중간값 정리와 평균값 정리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 도무지 중간값 정리를 어디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제시분에 중간값 정리가 있었고 평균값 정리가 있었는데 왜 중간값 정리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더니요. 첫째 줄부터 중간값 정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시분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찾아서 언급하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증의 수단이 그래프입니다. 수단이요. 수단이 하나의 방법이 그래프인 건 너무 맞는데 그래프만 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요 앞에 이렇게 필기를 해드려요. 무슨 수단이요? 보조 수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 그래프만 하나만 가지고는 논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이요. 이런 걸 딱 한 문제를 한번 제가 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F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요. 제가 편의상 fx라고 하죠. 이 그래프를 이 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이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게 원점이니까요. 이 삼각형 넓이보다요. 이 삼각형 넓이보다 이 곡선의 넓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요. fx dx라고 하는 것이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f1 아니에요? 그래프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네, 빵점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가 아니라요. 아래에 있다는 걸 증명해 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서울대학교도 그렇고요.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모든 대학에서요. 채점의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이거예요. 그래프가 곧 답이 아니다. 그래프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 매뉴얼과 함께 또 한 가지 채점 매뉴얼에 보면 그래프로 설명되어 있는 것들도 유심히 보십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수능에선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수능에선 최고의 방법이지만 논술에서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진실되게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증명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f2'x가요. 0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음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y꼴 fx가 위로 볼록임을 보이십시오 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일 때 이게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참 마음이 아프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f2' 다시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요. f'x가 감소함수라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감소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 갖는 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냐면요.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논증 수단이요. 1, 2 접선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맞잖아요. 이건 참 수능에 걸맞는 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려면요.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A부터 B까지 중에서요. 요만큼을 X1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를 X2라고 하면요. 편의상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제가 GX라고 할게요. 그리고 편의상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죠. FC가 이 점이거든요. FC가요. GC보다요. 항상 큰 걸 보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함수, 원래 있는 함수가요. 그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요 사이에 관한 값들 중에서 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요? 수식으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수식이요. 논술은요.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래프를 쓰셔도 안 되지만 수식으로 잘 전개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교과서요. 두 번째 논증수단 제시문이야. 세 번째 논증의 수단으로 그래프뿐만 아니라 수식으로 완벽하게 잘 서술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에 제가 기출문제들을 좀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로 논술은 편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편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성을 좀 가지셔야 되는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원칙은요.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귀납적 추론이라고 달아봤는데 이 귀납적 추론은 항상 참인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이요. 그런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란 말과 여러분께서 귀납적 추론이란 말을 자꾸 헷갈리세요.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네모가 딱 있어요. 여기에 알맞은 수가 뭡니까? 라고 학생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5인데요. 예, 5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5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모른다죠. 선생님 규칙이 뭔데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써보죠. A의 수련이 이렇게 가요. 그럼 5일 수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반항은 이렇게 잡았어요. n-1, n-2, n-3, 그 다음에 n-4에다가요. 더하기 n이라고 적어봅시다. 1을 집어넣으면요. 첫 항에 1이잖아요. 첫 항에 1을 집어넣으면 쫙 0대다가 1 있으니까 1 되고요. 2 되고 3 되고 4 되는 것까지 좋은데요. 과연 다섯 번째 n에다가 5를 집어넣고 나면 답이 달라지겠죠. 5 집어넣으면요. 4 되고요. 여기가 3 되겠죠. 2 되겠죠. 1 되겠죠. 더하기 5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24가 될 거고 5 더할 거니까 정답이 29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귀납적이라고 하는 설명이 뭐냐면요. 내가 순전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정말 경험으로 항상 5였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경험은 29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에 의존하는 건 우리가 논리적이진 않죠. 네, 물론 불에다가 손을 딱 대가지고 뜨거워 이런 경험은 참 논리적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수학에서의 논리적인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29라는 숫자가 나온 것만큼 일반항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제가 뭐라 설명드렸냐면 제가 귀납적 추론과 같지 않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다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 시간에 들어본 얘기인 거고요.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국어 시간쯤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분명히 좀 다를 거예요. 얘건 순전하게 경험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는 명확하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고로 4, 5, 6일 때, 100일 때, 110일 때, 200일 때, 1000일 때 다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고민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게 어떤 박스에 귤이 담겨 있어요. 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귤이 있는데 귤을 딱 꺼냈더니요. 귤이 썩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일단 버렸어요. 두 번째도 꺼냈더니 썩어버렸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썩은 귤을 골라서 이번엔 딱 여섯 번째 손을 딱 넣고요. 얘도 썩었을 거야. 그런데 안 썩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골드바의 이론이라고 항상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걸 보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모든 것들이 썩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조금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조금 많이 답안지에 실수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가지고 자꾸 특정한 하나의 종류들을 가지시고요. 이거가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이과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문과학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과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제가 다섯 번째 강조한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일반화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과 학생들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기하 벡터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그중에서 2차 곡선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가 편의상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쌍곡선이라고 배웠어요. 이 쌍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분명히 정근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이 이렇게 아마 붙어 들어올 거예요. 물론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은 안 그릴게요. 그런데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아마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에 임의점 P 하나를 가지고요. 이 점에서 접선을 딱 그리고 나면요. 요 점근선들과 만나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항상
넓이가 일정합니다. A, B로. 그 A, B라고 말하는 게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 B예요. 요걸로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랬어요. 넓이가 항상 일정함을 보여라 이렇게 했어요. 일정함을 보여라. 그런데요, 수많은 학생들이요, 이걸 어떻게 답안지를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우리가 수능에서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가 A인 걸 알거든요, 꼭점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해요. 선생님, 이것도 접선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 쌍곡선에서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 쪽은 플러스니까요. 플러스 하나만 쓸게요. A분의 BX라고 하는 점근선이 있고요. 선생님, A라는 점을 딱 집어넣을 거니까요. 선생님, 여기부터 여기 차이가 B예요. 그런데 얘가 대칭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 녀석도 B일 거예요. 이것도 B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요 삼각형이요, 요만큼이 2B가 되고 얘가 A니까요. 선생님, S는요 2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2B 이래서 AB로 일정해요. 선생님, 되죠? 빵점이라니까요. 이렇게 쓰시면요, 일정함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뭐요? P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함을 보여라 라고 설명을 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그냥 특정한 사건을 딱 하나 잡고요, 선생님,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기에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일정함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 일정해요? 아니요. 왜 일정한지를 서술하셔야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고,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절대 일반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일반화 시키시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항상 그럴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이과, 문과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들 하시니까 조금 체킹을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참 이제 속상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들에게 논술 답안지를 쓰고요, 논술 답안지를 쓰고 제가 물어봐요. 잠깐 일로 와봐. 이거 이제 어떻게 쓴 거니? 설명해 볼래? 선생님한테? 라고 얘기하면 정말 설명을 잘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넘어갈 때는요, 이런 사고 방식을 하고요.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갈 때는요, 이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왜 그거 안 썼어? 라는 거예요. 이 출제하는 사람과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써야 돼요. 마치 막 일기장에 나 혼자 얘기하듯이 막 모든 거 다 써야 되는데, 물론 논리적이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요, 다 그래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선생님, 이것도 써요? 이것도 써요? 이것도 써요? 네, 그것도 쓰시고요, 그것도 쓰셔야 해요. 그리고 물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무슨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식을 전개했습니다, 선생님. 채점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답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쓰시는 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제시문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막 나 혼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면 또 답안지가 이렇게 나와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합격과 멀어지는 답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시문을 잘 읽으셔서 제시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쓰고 싶으시면 학생 여러분이 증명을 해 두셔야 돼요. 이래 해서 이렇다라고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제시문을 물 흐르는 것처럼 잘 논리적으로 읽으셔서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판서해드릴 몇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요, 꽈락이라는 걸 잘 모르세요. 꽈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애초에 이렇게 정말 논리적으로 답은 잘 썼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얘는 점수 매기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여러분이요, 꽈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각 학교들마다 꽈락이라는 걸 조금 잘 생각해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측면이냐면요,
학생들이 몇 가지 범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시험지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낙서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예를 들어서 저 A라는 대학 꼭 가고 싶어요, 교수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시는가 동시에 아, 얘는 채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자꾸 논술의 비약적인 것들을 생각하세요. 논술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쫙 쓰시려고만 든다는데 쓰실 때 첫 번째 지키셔야 될 거 분량은 반드시 알고 가십시오. 각 대학에 대한 분량들이 있어요. 글자 수에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글자 수에 제한들이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 수 안에 맞춰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셔야 되고요. 요즘 논술들이 제시문이 좀 짧아졌어요. 제시문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알려주고 있는 내용, 딱 문제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거든요. 그렇다면 탁 캐치해내셔서 글자 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쓰세요. 막 쓰면 논술인 줄 아시는 거죠. 아니요, 그건 글짓기고요. 글짓기와 논술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분량을 반드시 잘 체킹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학생들이 특히 우리 처음 논술을 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본인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1번 알고 2번을 모른 채 3번을 알아요. 그리고 4번을 풀고 다시 2번을 갔더니 알겠어서 2번의 답안지를 쓸 때요. 1번, 3번, 4번, 2번 쓰시면요. 답안지 순서가 안 맞아서 꽈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번 다음에 2번, 2번 다음에 3번, 3번 다음에 4번 쓰셔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4번을 푼 다음에 2번을 도전했는데 다시 한다라고 하면 그 답안지 사이에다 쓰셔야 돼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다 치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논리적으로 보통 논술 문제가요. 1번 풀리면 2번 풀리고요. 2번 풀리면 3번 풀리고 이렇게 다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적으로만 잘 생각해 주신다면 스무스하게 답안지를 써 내려가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특히 이과 학생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과 학생들이 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완결된 문장을 쓰실 줄 잘 모르세요. 아, 그런가? 이런 게 아니라요. 이래 하기 때문에 난 이렇다. 이러합니다. 위로 볼록입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리논술 답안지에서 상상의 나래를 핀다는 거죠. 위로 볼록일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같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인 함수인 것 같아요. 뭐가 더 확실한 답안지겠어요? 완결된 문장을 얼마만큼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각 대학들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볼펜을 허락하는 학교가 있고요. 연필만을 고집하는 학교가 있고요. 샤프죠, 샤프. 근데 빨간색 펜은 안 되고요. 파란색 펜은 되고 안 되고 학교가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망하신 학교의 그 수험표에 보시면 조건들이 쭉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들을 좀 쓰셔야 될 텐데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논술할 때 제발 제가 부탁 싶은 거 교과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 그리고요. 너무 어려운 논제들이 있다면 물론 지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논제를 딱 만닥뜨려도 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배운 것 중에 있을 거예요. 왜요? 요즘 논술 문제는 교과 과정에서 내기로 했잖아요. 예전에는요. 되게 그 대학교 과정처럼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실제로 손을 못 댔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저랑 오늘 약속 몇 가지만 하죠. 교과서 읽으면서 논증 연습해 보겠다. 공식 한 번씩 정리해 볼 거예요. 선생님 저 제시분 한번 잘 읽어 볼 거예요. 그거 세 가지 연습을 최대한 열심히 연습하셔서 수능과 논술의 둘 다의 승자가 되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논술 답안지에 대한 작성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것만 잘 챙긴다면 2016학년도 논술과 수능의 최후의 승자는 여러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돼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